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2의 2 10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까지 수업을 다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4장을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 뒷부분을 배웠죠. 우리가 중간고사는 13장 앞부분까지 보고 시험을 받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부터가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 바로 이 부분, 캐피탈 스트럭처 티어리, 바로 MM 티어럼이라고 부르는데,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자본구조와 관련된 이론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론을 MM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하기를, 이 경제학이라는 큰 나무에서 이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이제 그 경제학의 한 가지로서 이렇게 삐져 나오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이론과 같은, 그런 거 같은, 그 출발점과 같은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말이 더듬게 되네요. 하여튼 그 정도로 중요한 이론인데, 보통 줄여서 MM 이론 또는 이 두 사람 이름이 둘 다 M으로 시작하니까 M과 M이라 그래서 M&M theory, M&M theorem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평생 까먹으면 안 되는 이론이다.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혹시나 내용을 까먹더라도, 내용 별거 없지만 혹시 내용이 기억 안 나더라도 이 M&M theory라는 그 이론의 이름 자체는 평생 까먹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M&M theory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통 M&M theorem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theorem은 그 프로포지션 1, 2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둘을 나누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얘네 둘은 결국은 같은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일 뿐 같은 값이다. 우리가 가격과 수익률이 서로 같은 값이지만 서로 방향만 반대인 그런 값이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얘네도 firm value를 가격, WACC를 수익률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은 얘네 둘은 같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M&M theorem은 결국 케이스 1, 2, 3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케이스 1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반영하는 모형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되는 모형이죠.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가정을 하나씩 더 붙여서 이제 현실과 비슷한 모형을 이제 알아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세금과 파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그림은 이런 거였죠. 케이스 1, 세금과 파산 비용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 또는 뭐 WACC라는 게 일정하다.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쓰건 적게 쓰건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다. 지금 프로포지션 1이 위의 그림이고 아래 그림이 프로포지션 2가 되겠는데, 위의 거는 가로축은 부채의 규모, 세로축은 기업의 가치, 밑에 그림에서는 가로축은 부채 비율, debt equity ratio, 세로축은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세금과 자본 비용이라는 게 없다면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게 M&M theorem이었고, 그 M&M theory의 첫 번째 케이스였고, 케이스 1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세금이 있는 걸 가정했어요. 파산 비용은 고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세금을 감안했을 때는 기업은 부채를 쓰면 쓸수록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기업이 부채를 쓰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이제 채권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 이자는 그 기업의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공제받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이자를 내면 낼수록 그 이자 곱하기 법인 세율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받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돈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였죠. 빚을 안 쓰면 그런 세금 공제가 없었는데, 빚을 쓰면 세금 공제가 생겨요. 즉 나라로부터 공돈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더 생겼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케이스 2에서는 부채를 쓰면 쓸수록 기업의 가치는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WHC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3에서는
우리가 파산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산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면 파산 비용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산 비용이라는 게 증가하는데, 아까 세금 효과처럼 세금 효과는 부채가 증가할수록 세금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이 일정했었죠. 이렇게 일정하게 직선의 형태로 올라가는데, 부채 비용은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얼마 없을 때는 어차피 0에 가까운 값이에요.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채가 작을 때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파산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부채 비용도 급격하게 커진다. 즉 부채 비용이라는 것은 부채 규모에 따라서 선형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비선형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작을 때는, 이런 부채가 작은 지역에서는 세금과 파산 비용을 둘 다 감안하면 세금 때문에 얻게 되는 혜택은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파산 비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 파산 비용만큼은 이 파란색 선에서 이제 아래로 깎으면 되는데, 깎아서 생긴 선이 노란 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파산 비용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깎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 선과 그 밑에 있는 노란 선이 거의 일치하게 가는 거죠. 파산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점 파산 비용이 커져요. 이 둘의 차이, 파란색과 노란색 선의 차이가 파산 비용인데, 이제 점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확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파산 비용이라는 게 부채가 초반에 얼마 없을 때는 이 크기가 미미하지만 부채가 양이 많아지면은 파산 비용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이 정도 되면은 부채를 한 단위 늘렸을 때 얻게 되는, 세금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부채 비용, 새로 발생하는 부채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빚을 늘리면 안 된다.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니까. 그래서 오히려 빚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적정한 자본 구조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맥시멈을 찍을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부채를 적당하게 가운데쯤 쓰는 게 제일 좋다. 반대로 WACC 역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자본 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4 배당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비던드는 배당을 의미해요. 디비던 팔러시, 배당 정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배당 형태와 지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배당 정책 결정을 둘러싼 논점에 대해서 보고, 자사주 재매입,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배울 텐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딱 중간까지 배당 정책을 둘러싼 논점 몇 가지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 자사주 재매입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 수업은 좀 짧게 끝낼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또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용이 지난 시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배당은 전부 현금 배당이에요. 우리 앞에서 방금 전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배당은 다 현금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은 나중에 맨 끝자락에서 이제 살짝 언급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배당은 전부 현금 캐시 디비던이에요. 배당 뭔지 다 알죠? 우리 예전에 주식 배울 때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기업이 주주한테 돈을 일부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이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을 벌게 되는데, 매출에서 출발해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고 이자 빼고 세금 빼면 당기 순이익 남아요. 그 당기 순이익은 주주의 몫이 되는데, 그중 일부는 회사 안에 유보하지만 일부는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 돌려주는 돈을 우리는 배당금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할 때는 기업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없어도 이익잉여금 준다 그랬네.
당기순이익 중에서 당기순이익 중에 일부는 배당, 일부는 사내 유보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꼭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이 빵원이다. 기업이 이익을 못 냈어요. 장사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빵원이면 그럼 벌어온 돈이 빵원이니까 배당을 아예 못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사의 정관에 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약이 없다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해도 배당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배당은 꼭 당기순이익이 0보다 커야지만 그 중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당기순이익이 심지어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도 배당은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배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더 쉽겠습니다. 그럼 배당을 주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자산,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자산이래.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와 자기자본 이렇게 있으면 배당을 주게 되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자산 중에는 여러 가지 유동 자산도 있고 고정 자산도 있고, 자산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 중에 현금도 있죠. 유동 자산 안에 현금이 있었으니까요. 기업의 자산이 유동 자산, 고정 자산 이렇게 있고, 유동 자산 안에는 현금, 매출 채권, 뭐 재고 자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배당을 했다. 기업이 총 다 해서 100만 원짜리 기업인데 그 중에 10만 원을 배당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이 중에 현금이 있을 거예요. 캐시가 있을 겁니다. 현금. 그 10만 원을 여기서 자기 자본에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게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그러면은 회사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없어져요. 현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자기 자본 중에서 이 배당 준 만큼 이만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자본 구조는 이만큼이 되는 거다. 이만큼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원래 회사는 이 검은색 큰 상자 이만큼이었는데 배당을 이만큼 잘라서 10만원어치 잘라서 주게 되면은 왼쪽 자산 중에서는 현금 파트가, 현금 계정이 10만원어치 빠져나가고, 오른쪽에서는 자기 자본 계정이 그중 일부가 배당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원래 이렇게 컸었는데 이게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자산도 원래 이렇게 컸었는데 자산도 이만큼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만큼 없어졌으니까 부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 배당을 주면 이런 식으로 자본 구조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배당의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자, 정규 현금 배당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주주에게 정규적으로 주는 현금 배당이에요. 뭐 3개월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 6개월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 뭐 1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정해놓은 기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배당금이 정규 현금 배당이에요. 주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고, 당연히 그다음에 보통 매 분기마다 지급한다 그랬는데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기마다 지급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정규 현금 배당. 이 배당금은 항상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이 그때 그 배당금을 정해요. 지난 분기에 10,000원 줬으니까 이번 분기에도 무조건 또 똑같이 10,000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난 분기에 10,000원 줬는데 이번 분기에는 뭐 12,000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000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배당금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고 심지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정규 현금 배당이 매 분기마다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분기는 우리 그냥 배당 없는 걸로 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배당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안 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규 현금 배당, 마치 정기적으로 매번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기업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꼭 줘야 되는 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배당, 정규 현금 배당과는 별개로 미래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배당을 임시적으로 지급. 정규 현금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 분기마다 딱딱딱 이렇게 주는 거라면, 임시 배당은 여기 영어로 엑스트라 캐시 디비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남을 때, 엑스트라 캐시가 남을 때, 기업 안에 돈이 좀 많이 남아서 그냥 그 돈을 좀 풀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는 게 임시 배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은 미래에,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 배당 했다고 해서 다음 분기에 그 임시 배당 또 지켜지느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특별 배당, 임시 배당과 유사하나 명백히 반복되지 않음이라 그랬네요. 스페셜 캐시 디비던이라 그랬죠. 요즘은 임시 배당, 특별 배당 이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임시 배당, 특별 배당 뭐 둘 다 제가 볼 땐 비슷한 말인데,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 굳이 영어식 표현을 했을 때 나누자면, 엑스트라 캐시 디비던은 엑스트라 캐시가 있을 때, 기업에 현금이 너무 많아서 그 엑스트라 캐시를 이제 기업에서 빼내고 싶을 때,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줘야지. 배당금의 형태로 이렇게 돌려줘야 주주들이 그 돈 받아서 뭐 소비하는 데 쓰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일부 뭐 정치인들 또는 뭐 경제 전문가들이 사내 유보금을 그렇게 문제 삼기도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내 유보금이 쓸데없이 많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쓸 돈이라면. 나중에 쓸지도 모르는 돈이라면 사내 유보를 해놓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회사 안에 사내 유보금이 있으면 그 돈을 쓰면 그게 자본 비용이 제일 싸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서 자금 조달하게 되면은 그 자본 비용이 더 비싸진다 그랬죠. 그런 거를 우리가 패킹 오더 시어리라는 이름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본 조달하는데 우선 그 선호하는 순위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먼 미래에 혹시 쓸지도 모르니까 사내 유보금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미래에 이건 절대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돈을 쓸데없이 회사 안에 많이 유보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차라리 좋은 거죠. 그래서 돈이 남을 때, 엑스트라 캐시가 남을 때 주는 게 임시배당이라면, 특별배당, 스페셜 캐시 디비던은 뭔가 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롯데에서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면 배당금 얼마씩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롯데, 한화 막 이런 회사에서 우리 팀이, 우리 야구팀이 우승하면 배당을 주겠다. 그런 거는 이제 엑스트라 캐시 디비던의 개념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이제 뭔가 스페셜, 걔네한테는 얼마나 스페셜 하겠어요. 우승 못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주는 게 스페셜 캐시 디비던인데, 사실 얘네 둘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규 현금 배당은 정기적으로 주는 거, 임시 배당과 특별 배당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일회성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고 그게 미래에 잘 반복되지 않는다. 임시 배당은 뭐 몇 번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 배당은 딱 한 번 주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청산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청산에 대해서 배웠죠. 기업이 빚을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 청산 또는 회생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기업이 청산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업 끝이라 그랬어요. 이제 기업 회사 이제 시마이 치고 요즘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현금화 시켜서 나눠 갖는 거, 이걸 청산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나눠 가질 때 돈 줄 사람 다 주고 맨 마지막에
채권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우선주 주주한테 주고 보통주 주주한테 주고 이렇게 맨 마지막 차례에 주주한테 돈이 돌아가긴 하죠. 그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을 이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 그거를 청산 배당이라고 불러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한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당의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날짜별로 볼 거예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뒤로 갈수록 날짜가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발생하는 일, 이제 배당 줄 때 가장 처음 절차, 지급 발표일, declaration date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배당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이번 배당은 몇 월 며칠 날 줄 거고 한 주당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딱 발표하는 날이 지급 발표일. 이사회가 배당을 발표하고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됨 그랬네요. 자, 원래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아니에요. 원래 배당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에요. 부채는 의무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아니에요. 즉 의무가 아니에요. 배당이라는 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고 또 얼마 줄지 이것도 이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배당을 발표했으면, 배당을 우리 몇 월 며칠 날 한 주당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번 해버렸으면, 그러면 그 배당은 꼭 줘야 돼요. 이제 기업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안 줘도 돼요. 근데 한번 준다고 말해버렸으면 그건 줘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낙장 불입 같은 거. 한번 확실하지 않으면 뭐였지? 승부를 걸지 말라 했나? 아니 그게 왜 나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하여튼 낙장 불입 같은 거, 한번 패를 했으면 걷어들일 수 없다. 한번 배당 준다 했으면은 이거 못 주겠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한번 준다 했으면은 이제 기업의 부채가 돼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돼요.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날은 이 날이에요. 배당락일. 이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배당락일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배당을 지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고, 배당락일은 뭐냐면 배당락일 아침, 그러니까 배당락일,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9시 반인가요? 9시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9시겠네요. 어쨌든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주주여야지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가 받는 거잖아요. 회사가 주주한테 배당을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우리 주주인지를 알아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줄 때, 배당금을 딱 나눠줄 때 너 우리 회사 주주야?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배당락일이라 그래서 이 날짜, 그 특정 시점, 그러니까 배당락일, 정확히 말하면은 그 이제 주식거래 시작되는 시간일 텐데,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배당락일을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 받는 거예요. 실제 배당이 지급되는 날짜 한참 뒤에요. 배당 지급일은 그건 한참 뒤고, 돈은 나중에 지급되고, 일단 배당 받을 사람, 우리 회사 주주가 누구냐, 그거를 딱 결정하는 날이 배당락일이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식 들고 있었으면 나는 배당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식을 팔더라도, 그 주식 팔아서 나 주주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당 받을 수 있어요. 배당락일에 내가 주식 들고 있었으면. 반대로 배당락일까지 주식이 없었어요. 주식 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저 회사 배당 언제 준대, 그래서 뒤늦게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배당 지급일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해도 배당금을 못 받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락일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당락일에 배당을 받는 거나 다름없는, 배당을 확정짓는 날이 배당락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점에 주식 들고 있었던 사람은 나 배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 주식을 팔든 사든 이제 관계없어요. 난 무조건 배당 받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입일 전이라고 써있네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주식이 거래되면 구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신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함이라고 써있죠. 제가 설명한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락일에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배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딱 주식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뭐 그러니까 아침이 지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또는 뭐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주식이 거래돼도 그 새로 주식 산 사람 신주주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 시점 배당나기일 아침에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팔더라도 구주주 그 배당나기일 아침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뒤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배당나기일이라는 것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해주는 날이 배당나기일이다. 자, 이 배당나기일이 언제인지는 지급 발표일에 다 발표하는 거예요. 이 지급 발표일에 언제가 배당나기일, 언제가 배당기준일, 언제가 배당 지급일입니다 라고 이미 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나기일이라는 것은 미리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날짜예요. 지급 발표를 했을 때 이미 배당나기일이 언제인지를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배당 받고 있으면은 그 직전 배당나기일 전날 주식 사면 되는 거고, 배당 받고 싶지 않으면 그 전날 주식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여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대략 배당금만큼 하락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이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이란 말 뺄까요? 주가는 무조건 배당금만큼 하락한다. 예, 대략이라고 써도 안 돼요. 주가는 무조건 배당금만큼 하락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배당락이라는 겁니다.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배당락일 아침에 무조건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없으면 없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학생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배당락일에 주가가 오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를 수도 있죠. 주가는 오를 수도 있어요. 주가는 항상 변동하니까 새로 우리 효율적 자본시장 생각해보면은 새로운 정보가 유입될 때마다 주가는 그 정보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가는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락일 아침에는 무조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배당금만큼 일단 주가가 하락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하락 반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원을 배당했다. 근데 그날 주가가 200원 올랐다. 그러면 배당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오르던데요? 200원 오르던데요? 그거는 200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배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0원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100원 했으면 무조건 삼성전자의 주가는 100원이 하락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이 올랐다는 거는 그날 주가 300원 오른 거예요. 배당 안 했으면 300원 오를 것이 배당해서 200원만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락이라는 것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당락이라는 게 왜 없을 수가 없느냐? 배당이라는 것은 돈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배당금이라는 것은. 배당금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내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배당은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내산. 배당은 누가 나한테 협찬해 주는 게 아니고 배당은 내 돈 주고 내가 배당 사는 거나 다름없다. 어차피 내 돈인데 그 돈이 나한테 옮겨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배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주주라는 것은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다. 주식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회사의 10만 원어치 주인인 거예요. 내 돈 10만 원이 그 회사에 묻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 배당을 줬다. 그럼 그 10,000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난 거냐? 회사가 나한테 협찬으로 준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묻어놓은 10만 원, 내 주식의 가치 10만 원이 있으면은 그 10만 원에서 10,000원 떼어서 나한테 준 거라고요. 어차피 내 돈 10만 원이 회사 안에 묻어져 있는 내 돈 10만 원인데 그 중에 10,000원 떼서 나한테 준 거예요. 돈의 위치만 옮겨온 거예요. 소유주는 같은데 어차피 회사는 나의 소유잖아요. 내가 주주면 그 돈 10,000원은 원래 내 돈이었어요. 그 10만 원 중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 10,000원이 회사에서 뚝 떼서 나한테 내 지갑으로 들어왔다. 회사도 내 소유, 지갑도 내 소유. 그런데 회사 안에 있던 돈이 내 지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둘 다 내 돈인 건 마찬가지인데 돈의 위치만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 10만 원 중에서 만 원을 떼서 나한테 준 거니까 주식의 가치는 9만 원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배당 낙이라는 건 무조건 발생해야 돼요. 왜? 배당은 어차피 내 돈이었던 거를 내 호주머니에 꽂아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내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내 호주머니로 옮겨왔을 뿐이다. 라는 게 배당이에요. 혹시나 배당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있다면 네,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당은 내돈내산이다. 내돈내산이다. 산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내 돈이다. 어차피 내 돈이었던 것이 내 호주머니로 옮겨왔을 뿐. 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배당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만약에 10원이었어요. 10달러였어요. 그리고 이 0시점 여기가 X데이 그 X디비던데이가 이제 배당락일이에요. 이날이 배당락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X데이시 배당락일이라고 해보죠. X데이 타니까 그 뭐냐 그 피식대학의 X동생 막 이런 거 생각난다. 여러분 피식대학 알아요? 나만 보나? 거기 보면 X동생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그 한마음 산악회 거기 나오는 그 물리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저는 배제고등학교에서 30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딴소리해서. 자, 다시 집중하고. 자, 어떤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10달러였어요 10달러였는데 만약에 이 주식이 이 시장이 매우 효율적 시장이고 주가의 변동을 야기하는 그런 정보의 유입이 없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없어야 돼요. 쭉 이건 날짜예요. 0일이 배당락일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날짜 지나가는 거고 왼쪽은 그 전날들이 되겠죠. 그래서 쭉 10달러로 주가가 유지가 되다가 배당락일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주가가 만약에 배당 1달러 줬다? 그럼 무조건 주가는 1달러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9달러로 쭉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무조건 이래야 되고 실제로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안 이렇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토달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한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 지수 같은 거 코스피 지수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배당을 다 줬다. 동시에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주식이 배당을 다 1%씩 주가 대비 1%씩 만약에 배당을 다 줬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8만원이면 800원 줬고 뭐 LG화학이 뭐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뭐 만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가 주가 대비 1%만큼 배당을 다 줬다. 그러면은 모든 회사의 주가가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1%씩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지수도 1% 떨어져요. 배당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본을 떨구는 거였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기 자본, 이만큼 있었던 자기 자본 중에서 이만큼을 떨고 내는 거였잖아요.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가총액에서 이만큼 떨고 내는 거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코스피 지수, 마켓 지수라는 건 결국에는 시가총액의 총합인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빠져야죠. 자, 배당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지수도 그만큼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배당락 때문에 발생한 주가 하락은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배당락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그거 나한테 손해예요? 손해 아니죠. 왜? 배당금 나 돈 받잖아요. 주가가 10에서 9달러로 떨어졌지만 그 1달러 이 돈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거 아니야? 내 지갑으로.
그럼 나는 어차피 원래는 10달러짜리 주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9달러짜리 주식 더하기 1달러 현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10달러. 사실상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어쨌든 간에 1달러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의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동일하다. 지금 동일하지 않죠? 지금 거의 한 2배 올랐죠? 거의 한 2배 오른 거 아니야? 1600까지 떨어지지 않았었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코스피 지수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수익률 0%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중간에는 배당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배당 줬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지됐다? 그 얘기는 사실은 배당 때문에 떨어진 부분만큼은 올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언제 배웠지? 우리 그 예전에 그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그 리턴은 수익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디비던드하고 캐피탈 게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배당으로 버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버는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주가 지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작년에도 8만원이었는데 올해도 8만원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돈 하나도 안 번 거냐? 캐피탈 게인은 안 본 거죠.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하지만 배당을 줬다면 난 배당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었다는 거죠. 배당을 받았다면. 코스피도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도 작년과 올해의 지수가 똑같다? 그 얘기는 캐피탈 게인만 없었다는 거예요. 지수만 안 올랐다 뿐이지 사실은 그 중간에 배당 줬다면 주식들이 배당을 했다면 배당금만큼의 수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지수가 하락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럼 작년보다 올해 무조건 다 손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거죠. 배당금만큼은 주가 지수가 반영하지 못해요. 배당 수익률은 주가 지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주가 지수가 보여주는 것은 오직 캐피탈 게인만큼이다. 디비던 게인에 대해서는 주가 지수가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주가 지수가 동일하다 그래도 수익이 0%였던 게 아니다.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만 0%였던 것이지 배당 수익은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 락에 대해서 오래 설명했네요. 이만큼 설명했으면 알아먹겠죠.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주가는 하락해야 된다. 왜? 배당은 어차피 내 돈이었던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내 돈으로 내 지갑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배당 락이라는 게 발생해요. 자, 배당 기준일. 여기 써있네요. 배당 기준일부터 2 영업일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배당일로부터 2 영업일 후겠죠. 월요일이면은 수요일이 될 거고 금요일이면은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틀 동안 얘네가 이제 그 배당락일 아침에 누가 주주였는지를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사실 다 전산 처리 같아서 아주 쉽지만 옛날에 그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시점에 누가 주주였는지 일일이 판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줬던 거죠. 주주 등록 명부를 근거로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확정하여 판명한다. 뭔 소리냐면 배당락일 아침 9시에 주식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이제 명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이틀 정도 걸려서 그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한다 해서 이제 발표한다. 그 배당락일 아침에 주식을 누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배당 얼마씩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배당락일 아침에 내가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배당 기준일에 명부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 주식 있었는데 왜 제 이름 뺐어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서 배당금이 지급된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주가는 배당금만큼 하락한다 그랬는데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언제 발생한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배당락일에 발생한다. 즉 그 배당락일 아침에 주식을 보유했었던 사람이 그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배당은 실제로 나중에 받지만 그날 아침에 주식 보유했던 사람이 무조건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날 사실은 배당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그 즉시 바로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돈이 오가는 건 며칠 지나서이지만 그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받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그 돈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 배당락일 아침에 무조건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Does dividend policy matter? 그랬네요. 배당 정책이라는 게 중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당 정책이 중요함?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이 중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배당 정책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어요. 배당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7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 배당을 예측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화시킨 게 그 주식의 가치였어요.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그 배당들의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배당은 당연히 중요하죠. 주식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배당이 중요한데, 아니다, 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냐면 그냥 회사가 남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줄지 아니면 그 돈을 그냥 회사 안에 남겨둬서 재투자를 할지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돈의 위치만 가를 뿐이라는 거죠. 어차피 주주의 돈인데, 그 배당에 쓰이는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주의 몫인데, 그 돈을 주주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 안에 둘 거냐, 아니면 그 돈을 빼서 주주의 지갑에 넣어줄 거냐, 그 차이라는 거죠. 결국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 돈이, 회사 안에 있던 내 돈이 내 지갑으로 옮겨오는 것 뿐이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할 게 없다. 나의 재산은 배당 주기 전에는 10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배당 받고 나니까 9달러짜리 주식 더하기 1달러짜리 현금. 그래서 여전히 10달러다. 나는 배당을 주기 전에도 10달러, 배당을 받고 난 뒤에도 내 재산은 10달러. 내 재산에 변동이 없으니까 배당이 뭐가 중요해? 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지금 배당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리인베스트 하게 되면, 그 자본을 재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을 불려서 나중에 더 큰 배당을 줄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당을 기업이 10,000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10,000원 안 주고 내년에 10,000원 주겠다 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은 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받을 거면 내년에 10,000원하고 올해 10,000원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느냐, 내년에 10,000원 주지 말고 지금 10,000원으로 줘라, 줄 거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은 지금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자기네가 잘 굴리면, 잘 운용하면 그 돈이 불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어나서 나중에 더 큰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안 주면은 그 다음 년에 지금 10,000원 안 주고 내년에 10,000원 줄게, 이런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0원 안 주고 내년에 줄게, 그럼 내년에는 더 불려서 줄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배당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배당, 내가 돈 10,000원 지금 받아서 내가 투자하나, 아니면 내가 배당 받지 않고 회사한테 그 10,000원, 회사가 나한테 배당 안 줬으면 그 10,000원 회사 안에 있는 거죠. 회사가 그 10,000원을 굴려서 그 돈을 불리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돈 10,000원 내가 받아서 내가 막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도 똑같이 내 돈 10,000원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회사도 역시 운용 잘해서 돈을 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느냐 아니면 회사가 나 대신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 사실 내 재산에는, 주주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배당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번째 의견, 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배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를 이제 볼 거예요.
illustration of irrelevance를 볼 겁니다. irrelevance라는 것은 배당 상관없다. 배당 얼마 받든 배당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주주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상관없다라는 게 irrelevance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왈튼 콜포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식을 100주 발행한 회사고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라고 칩시다. 부채가 없는 회사예요. 그냥 간단한 회사의 형태를 볼 거예요. 이 회사의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10%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현금 흐름을 매년 10,000원씩 벌어들인다. 10,000원을 벌어서 주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 회사는 딱 2년만 장사하고 끝낼 회사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기업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이 0시점인데 1년째 돈 10,000원 벌고 2년째 돈을 10,000원 벌어요. 즉 20,000원 버는 건지 합쳐서 이렇게 벌고 끝. 이제 더는 장사 안 해요. 여기서 끝이에요. 끝. 1년째 10,000원 그러면 이 돈 다 주주한테 줘야 되겠죠. 어쨌든 2년만 장사하고 끝일 거니까 이 돈을 다 주주에게 배당으로 줄 계획이에요. 회사는 이 10,000원 받아서 주주한테 배당 주고 10,000원 받아서 주주한테 배당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줄 건데, 자, 플랜 A에 따르면 돈 받는 족족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줘버리는 게 플랜 A예요. 우리는 세 가지 플랜을 볼 건데, 플랜 A는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현금 흐름을 모두 배당으로 지급. 자, 지금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다 그랬죠. 100개 주식한테 나눠준다 라는 거예요. 돈 10,000원 벌었다 그랬잖아요. 1년째 10,000원 벌었으면 이거를 100주한테 나눠줘요. 그럼 한 주당 몇 달러? 100달러가 지급되겠죠. 10,000 나누기 100주니까요. 한 주당 100달러씩 지급될 거예요. 1년째 그렇게 하고 2년째가 되면 또 10,000달러 벌 거잖아요. 그럼 이 10,000달러 또 나눠줘요. 100주한테. 그럼 10,000달러 나누기 100 하니까 또 100달러 지급되겠죠. 역시 이렇게 2년 동안 2년 연속으로 100달러 100달러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플랜 A는 1년째 한 주당 100달러 주고 2년째 한 주당 100달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깔끔하죠. 계산이. 회사는 10,000달러 벌어서 그거를 주주한테 100주한테 100달러씩, 즉 10,000달러 다 줘버리는 거고, 2년째에도 100주한테 100달러씩 10,000달러 다 줘버리는 거예요. 벌어서 다 주고 끝. 이게 이제 플랜 A, 가장 간단한 형태. 자, 그 다음에 플랜 B는 현금 흐름보다 많은 최초 배당. 이번에는 배당을 좀 많이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1년째 배당을 좀 많이 줘보자. 그래서 뭐냐면 올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110달러씩 주자는 거예요. 1년째 배당. 여기 올해라고 써있는 올해가 여기 1년째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말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여기 1시점에서 배당을 110달러 주자. 지금 주식이 100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배당을 110달러를 하려면은 100주 곱하기 110달러 하면 돈이 11,000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돈이 11,000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번 돈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11,000달러치 배당을 하자는 거예요. 100주한테 110달러 배당 주자 그랬으니까. 그럼 돈 1,000달러가 모자라잖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달러밖에 없는데 11,000을 주려면 1,000이 모자라요. 그 1,000 어디서 날 거냐? 회사가 바로 이 1년째 이 시점에 1시점에서 1,000달러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돈을 배당을 11,000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밖에 없으니까 1,000달러를 밖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방식을 외부 자금 조달한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11,000달러를 조달한다. 그래서 회사가 번 돈 10,000 그리고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돈 1,000 합쳐서 11,000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100주한테 110달러씩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주들 지금 여기서 1시점에서 주식을 1,000달러치 추가로 발행했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새로 산 주주들이 있겠죠. 신주주들. 이 1,000달러어치의 주식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년 지나면 역시 2년째 이 사람들도 배당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역시 기존 주주가 요구하는 10% 이거랑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10% 수익을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현실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단 이런 가정을 할게요. 옛날 주주나 새로운 주주나 동일한 그 요구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C는 뭐냐면 이번에는 현금 흐름보다 적은 배당이에요. 지금 우리 1년째 $10,000를 벌었으니까 백주한테 100원, 100달러씩 줄 수 있죠. $10,000니까. 백주한테 100달러까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90만 주자는 거예요. 1년째 100주한테 $90씩만 주자. 그럼 100주 곱하기 $90면 $9,000 주는 거잖아요. 회사가 번 돈 $10,000 있는데 $9,000만 배당으로 주고 $1,000 남았어요. 그 돈 어떻게 하느냐? $1,000를 유보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쌓아둬서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거죠. 회사가 그 돈을 따로 불려요. 그 자산운용 잘 해서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10%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 $1,000를 회사가 잘 굴려서 1년 동안 잘 굴려서 2년째에 10%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다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즉 몇 가지 가정이 있는 거죠. 원래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플랜 B에서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고 그 신주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도 10%다라는 걸 가정을 했고 플랜 C에서는 그 현금을 배당을 조금만 해서 현금을 남긴 다음에 그 남은 현금을 재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역시 기존 주주의 요구 수익률 10%와 동일하게 재투자 수익률도 10%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했을 때 이 irrelevance 배당이라는 거는 해도 많이 해도 그만 적게 해도 그만이라는 상관없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우리가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플랜 A. 자, 2열 1, 2열 2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시점이 2열 1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점이 2열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1년 뒤, 2년 뒤를 의미하는 겁니다. 2열 1, 2열 2라는 것은. 자, 기업은 $10,000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죠. 캐시플로우 $10,000를 벌어요. 이렇게 두 번 돈을 번다 그랬습니다. 플랜 A는 간단해요. 플랜 A는 $10,000 가지고 있는 거 그냥 $10,000를 주주들한테 SH는 쉐어홀더예요. 주주에게 줄 수 있는 돈 1년째도 $10,000, 2년째도 $10,000인 거죠. $10,000씩 벌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돈을 주주들한테 줍니다. 올드 쉐어홀더한테 줘요. 그래서 배당을 그냥 $10,000 있는 거 배당 다 주고 $10,000 있는 거 배당 다 줄 거예요. 그럼 DPS는 디비던 퍼 쉐어겠죠. 한 주당 순이익 디비던 퍼 쉐어가 주식이니까요. 한 주당 배당. 아까 주식이 몇 주? 100주 있다 그랬으니까 100주로 나누면 되겠죠. $10,000 줄 수 있는 거를 $10,000를 100으로 나누니까 $100씩 줄 수 있어요. 역시 $10,000를 100으로 나누니까 $100씩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1년 뒤에 $100, 2년 뒤에 $100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배당을. 그리고 회사는 끝. 자, 그러면 내가 받는 배당금은 한 주당 배당금은 1년 뒤에 100, 2년 뒤에 100이에요. 이렇게 현금 배당을 두 번 받고 끝 친 거죠. 그럼 우리 주식의 가치는 미래 받는 배당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미래 받는 배당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하면은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1년 뒤 배당을 1년 앞으로 할인하고 2년 뒤 배당을 2년 앞으로 할인하면 되는데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면 된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 10%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 수익률 10%라 그랬죠. 그러니까 1.1로 할인하는 거예요. 1.1의 제곱 이렇게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100를 1.1로 나누고 $100를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했더니 173.5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플랜 B를 보겠습니다. 플랜 B를 보면 플랜 B는 뭐였냐면 배당을 많이 하자는 거였죠. 기존 주주들에게 $110의 배당을 하자는 게 플랜 B였어요.
그럼 110달러 배당하려면은 100주한테 110달러 배당해야 되니까 11,000달러가 필요하다 그랬고, 근데 기업이 벌어가지고 갖고 있는 돈은 10,000달러밖에 없으니까 1,000달러를 외부 자금 조달해야 된다. 그래서 1,000달러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약간 복잡해요. 자, 일단 회사가 버는 돈은 10,000달러는 똑같아요. 여기서 10,000달러 벌었고 2년째도 10,000달러 벌었어요. 근데 플랜 B에서는 주주들에게 11,000달러어치의 배당을 하고 싶었어요. 왜? 한 주당 110달러를 줘야 되니까. 100주한테 110달러 줘야 되니까 11,000달러어치의 배당을 주주들한테 하고 싶었고, 따라서 1,000달러를 외부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뉴스탁이에요.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식 시장에다 팔고 1,000원어치를 조달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인 장사에서 번 돈 10,000원, 그리고 주식 찍어서 판 돈 1,000원, 합쳐서 11,000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돈을 이제 주주들에게 줄 겁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 주주들한테 여기서 배당 안 줘요. 왜냐하면 배당은 1년 기다려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시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0이에요. 여기 0이고, 기존의 주주들은 여기서 1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신주 1,000원은 언제 그 주식을 찍는 거냐? 바로 이 시점에서 주식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돈이 필요하니까. 11,000달러가 필요한 건 여기죠. 이 1시점. 여기서 11,000달러 만들어서 배당할 거잖아요. 그럼 그 1,000달러 조달은 바로 이 시점에 하는 거예요. 1시점에. 그럼 여기서 주식을 찍어서 바로 배당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년 기다려야 배당 받는 거예요. 2년째. 그래서 이 1년째는 신주 주주들은 배당 안 받아요. 이 사람들 방금 전에 산 주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1년 기다려야 배당을 받는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회사가 장사에서 번 돈 10,000원 더하기 신주를 발행해서 그 조달한 돈 1,000원 합쳐서 11,000원을 옛날 주주들에게, 올드 쉐어홀더에게 줄 수가 있어요. 11,000원을 100주라 그랬으니까 한 주당 110달러씩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년째로 넘어가요. 2년째,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됐어요. 역시 회사는 장사에서 돈 10,000달러를 벌었죠. 10,000달러 벌었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10,000달러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새로 조달한 돈 없는 거죠. 그냥 10,000달러가 있는데, 이제는 이 신주주들도, 이 뉴스탁을 산 뉴 쉐어홀더들도 1년을 기다렸으니까 얘네들도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이제 이 사람들 1,000달러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률을 요구했냐면, 신주 주주들에게 10% 수익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1,000달러치 주식 살 때 10%의 수익을 예상하고 주식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주려면 1,000달러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10% 줘서 1,100달러만큼의 배당을 줘야 되는 거죠. 신주 주주들한테. 이 사람들 10% 수익을 보고 여기 투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000달러에서 10% 올라간 1,100을 줘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지금 가진 돈이 10,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10,000달러 중에 신주 주주에게 1,100을 이미 줘버렸으면 기존 주주한테는 8,900밖에 못 줘요. 10,000달러를 신주주, 구주주한테 둘 다 나눠줘야 되는데, 신주주한테 1,100을 줘버렸으니까 구주주한테는 10,000에서 1,100을 뺀 8,900밖에 못 준다. 그리고 구주주는 100주라 그랬죠. 다 합쳐서 100주를 발행했다 그래서 구주주한테는 100주를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8,900을 100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한 주당 89달러가 돌아가게 돼요. 그 얘기는 현금 흐름이 이제 플랜 B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구주주들의 현금 흐름이 1년째 110을 받았지만 2년째에는 한 주당 89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현재 가치를 하면 주식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똑같이 10%니까 110달러를 1.1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년째 받는 89달러를 1.1의 제곱으로 나눠서 더해봤더니 이 값도 공교롭게도 173.5 이렇게 나와서, 얘네 둘은 결국에는 주식의 가치가 같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플랜 A로 하나 플랜 B로 하나 어차피 똑같은 가치의 주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A처럼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족족 배당을 주는 거나, 아니면 돈 생긴 것보다 좀 더 많이 배당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조금 덜 받거나, 결국은 그게 그거다. 조삼모사 비슷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주면 다음번에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의 가치는
그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플랜 A하고 플랜 C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 A는 아까 했으니까 뭐 더 볼 필요 없고요. 아까랑 똑같은 표예요. 이번엔 이제 플랜 C로 볼게요. 그러면은 역시 플랜 C도 $10,000 버는 거 똑같아요. 기업이 장사해서 버는 돈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플랜 C에서는 뭐였냐면 배당을 조금만 하자는 게 플랜 C였어요. 2월 1에서 1년째에서 배당을 이 돈 다 배당하는 데 쓰지 말고 돈 조금 남겨두고 배당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1,000를 남겨요. 그 돈은 어디다 쓰느냐?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사 안에 남겨둬서 이 돈을 자기들이 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투자 운용을 하겠다는 거죠. $1,000 남기고 $9,000만 주주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10,000 중에 $1,000는 남겨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9,000만 주주들에게 주겠다. 자, 그럼 주주들에게 $9,000를 준다면 한 주당 $90씩 돌아가겠죠. 100주니까요. 그래서 $9,000 나누기 100주 해서 한 주당 $90씩 돈이 돌아가요. 자,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됐어요. 회사는 역시 또 장사해서 돈 10,000원을 벌었어요. 만 원은 매년 버는 거니까 장사해서 10,000원 벌었고, 그 다음에 아까 1년째 훔쳐놨던 돈 1,000원, $1,000 얘를 회사가 이제 투자를 했겠죠. 인베스트만 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1,000를 투자했는데 그거의 수익률은 역시 10%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 투자했던 돈은 10% 이익이 수익이 붙어서 $1,100로 바뀌어 있어요. 어차피 회사는 2년 동안만 영업하고 끝날 거니까 이제 이 돈도 다 이제 써야 돼요, 회사는. 자, 그러면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 10,000원, 그리고 아까 꽁쳐놨던 돈 이제 1,100으로 불어나서 1,100원. 그러면 그 둘 합치면 이제 회사는 11,100원이라는 돈을 수중에 갖게 되는 거죠, 2년째. 그럼 그 돈 더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회사는 여기서 끝장이니까. 그럼 여기서 주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11,100을 100주의 주주한테 다 나눠주면 얘에서 100을 나누면 한 주당 $111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현금 흐름은 1년째 90, 2년째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년째 현금 흐름 90, 2년째 현금 흐름 111 이거를 역시 동일한 요구 수익률 10%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계산해 보니까 또 역시 값이 공교롭게도 173.55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플랜 A나 플랜 C나 결국은 똑같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돈 생기는 대로 족족 나한테 준다면 100 이렇게 받을 것이고, 만약에 배당을 좀 첫 번째는 조금 하고 그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굴려서 2년째 더 큰 돈을 만들어서 배당을 준다면 2년째 111을 받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100 받으나 90, 111 받으나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나의 주식의 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플랜 A로 하든 플랜 C로 하든 내 재산에는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relevant 하다는 거예요. 배당을 그냥 회사가 돈 버는 족족 나한테 하는 거나, 아니면 배당을 처음에 좀 많이 했다가 나중에 좀 줄이는 거나, 처음에 좀 적게 했다가 나중에 늘리는 거나, 사실은 나한테 내 주식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 동일하다 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 몇 가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이론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가정이냐면 바로 플랜 B 같은 경우는 신주 주주들에게 구주주와 동일한 10%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신주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신주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를 뭐 유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또 배우긴 할 텐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이런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주 주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뜻인 거예요. 가격과 수익은 반대로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익률을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신주주가 1,000원을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 1,200원을 발행했다. 1,200원의 수익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이 만원 중에 1,200원 띄고 나면은 8,800원이 남는 거고 8,800원을 100원으로 나누면 88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현실이 그래서 110 더하기 88이었다면 그 값은 173.55보다 작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플랜 A가 플랜 B보다 좋은 거죠. 플랜 A는 173.55지만 플랜 B는 173.55보다 작았을 테니까 여기가 89가 아니라 88이었다면 그렇죠. 그 밑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1,000달러를 빼돌려서 그거를 재투자했는데 그거의 수익률이 마침 10%라고 가정했던 거예요. 기존 주주의 요구 수익률 10%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10%가 같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투자하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15%예요. 예를 들어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15% 벌어요. 그러면은 1,100이 아니라 1,150을 벌겠죠. 15%니까. 10%라면 1,100이었겠지만 15%면 150 벌었을 테니까 1,150이잖아요. 1,150이면 11,15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줄 수 있는 배당도 111이 아니라 111.5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90과 111을 줬을 때 173.55라는 값이 나왔는데 현재 같이 했을 때 90과 111이 아니라 90과 111.5 여기가 111이 아니라 111.5였으면 이 값도 173.55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의 가치가 더 높다면 플랜 A보다 플랜 C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렐러번스 배당에 대한 일렐러번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당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이런 가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신주 주주들은 기존 주주와 그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리고 기업이 그 사내에 유보한 돈을 재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도 역시 주주의 요구 수익률과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게 irrelevant한 거지. 만약에 이 값들이 신주 주주가 요구한 수익률이 더 높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재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거나 낮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irrelevant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런 수익률들, 신주 주주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그리고 기업의 재투자 수익률이 이 기존 주주의 요구 수익률과 굳이 다르지 않다고 믿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정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걸 다 제낀다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죠. 우리가 간단한 이론을 만들 때에는 굳이 이런 수익률들이 기존 주주의 요구 수익률과 다르다라고 가정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뭐 괜찮은 이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론에 따르면 irrelevant 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비던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로우 페이아웃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배당을 적게 주는 기업도 있고 많이 주는 기업도 있어요. 또한 투자자들도 낮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고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앞에서는 배당 상관없다면서 배당 적게 하나 많이 하나 뭐 그게 그거라면서 라고 했는데 실제 회사나 투자자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호하는 배당 정책이 있어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 배당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이 relevant 하다면은 선호하는 게 딱히 없어야 되는 그냥 배당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투자자들은 고배당을 선호하고 어떤 투자자는 저배당을 선호하고 또 어떤 기업은 고배당 선호하고 어떤 기업은 저배당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는 이유들은 뭔가 어떤 요인들이 로우 페이아웃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시키는가 라는 건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세금.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자본이득은 그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써있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세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죠. 일반 보통 개미 주주들한테는, 이제 대주주한테는 딴 얘기지만 일반 주주들한테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배당을 안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배당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배당 안 받고 회사 안에 묻어두면 그 돈은 내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주가가 100이었어요. 100달러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120달러로 주가가 올랐다고 쳐봅시다. 근데 똑같은 회사인데 주가는 110으로 올랐어요. 왜? 중간에 배당이 10달러 배당이 있었으니까. 자, 그럼 위의 케이스에서 여기는 자본이득으로 캐피탈 게인이죠. 캐피탈 게인이 20달러예요. 여기는 배당 소득 디비던드로 10달러 벌었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10달러예요. 둘 다 20달러 번 건 똑같아요. 위에도 20달러, 밑에도 20달러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 배당소득 얘는 세금 폭탄이다. 얘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소득세 내야 돼요. 그럼 똑같은 돈 20달러 받았는데 얘는 세금 조금 내고 얘는 세금 많이 내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배당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이 20달러, 20달러에 대해서는 배당 안 낸다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안 좋은 거죠. 얘가 더 좋은 거죠. 세금 안 내니까. 미국은 이 20달러, 10달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긴 내지만 사실은 세율이 낮고, 세율 자체가 낮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내가 주식을 매각해야 돈을 내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120으로 올랐어요. 근데 내가 주식 안 팔고 있으면 이거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세금 내가 주식을 팔아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내가 원할 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팔아야 그때 내는 거니까. 세금 내기 싫다? 주식을 안 팔면 돼요. 근데 배당소득은, 배당이득은 회사가 나한테 배당 주는 날을 내가 바꿀 수 없죠. 회사가 나한테 언제 준다 그럼 나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배당 받으면 세금,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는 날짜를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배당소득은. 세금, 배당 주는 날짜를 회사가 정해주니까. 회사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기 싫은 사람은 없겠죠. 공돈, 주는 돈인데 안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 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배당받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받게 되어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는 날짜를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는 겁니다. 자본이득은 세금 내는 날짜를 내가 결정해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주식이 매각될 때 내는 거니까 주식 안 팔고 있으면 세금 계속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내는 날짜를 내가 원할 때 낼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가 원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배당 받으면 무조건 내야 된다.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거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첫 번째, 내가 내고 싶을 때 못 낸다. 두 번째, 세금을 많이 낸다. 세율이 높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세금이 가장 큰 이유예요. 배당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세금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는 추세라 그랬죠.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 배당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들 해도 되게 조그마고, 근데 전통적인 회사들은 배당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하이닉스 이런 데는 배당을 좀 많이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데 이런 데는 그 배당을 조금 하는 거를 예전에 제가 보여준 적이 있었나? 다시 한번 볼까요?
와, 워렌 버핏이 후계자를. 그러면은 뭐였지? 파이낸스 들어가서 들어가서 제가 좀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좀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 배당이 여기 없죠. forward dividend yield가 지금 배당이 없으니까 non available인 거예요. 배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 forward dividend yield가 그 배당과 이제 배당 수익률인 건데 둘 다 이제 배당이 없다는 것이고, 페이스북 말고 뭐 구글, 알파벳 INC 들어가면 역시 배당 없죠. for dividend non available이요. 애플 볼까요? 애플 INC 있긴 있네요. 배당이 얘는 좀 주네. 그래서 0.61% 준대요. 주가 대비 0.61%. 뭐 아주 적진 않네요. 다음에 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배당은 얘네도 좀 주네. 주는 애도 꽤 있네. 0.89. 아무래도 애플과 MS는 좀 오래돼서 주나보다 얘네들은.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어쨌든 0점대였어요. 다들 잘 기억해두세요. 테슬라 non available이고, 뭐 넷플릭스 볼까요? 넷플릭스 또 역시 non available. 요즘 이제 막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배당 안 줄 거예요. 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도 하나의 이유라는 거죠. 어차피 배당 줘봤자 주주들은 세금 내는 것뿐, 사실 그건 손실만 되는 뿐이지 그 이득 될 게 없다. 그래서 배당 잘 안 주는 겁니다. 미국의 옛날 회사 뭐 있을까요? 월마트 같은 회사? 얘네 배당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 자, 1.6% 주죠. 일단 옛날 회사로 가면 단위가 이제 1 넘어가죠. 이렇게 뭐 코카콜라 같은 데 볼까요? 코카콜라 KO였구나. 코카콜라 3.1%. 이렇게 옛날 기업으로 가면 배당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우리나라 기업 볼까요? 삼성전자 얼마 주나 볼까요?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배당 와 9.41%.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죠. 옛날 회사들은 이렇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볼까요? 시가총액 2위. 이건 얼마 안 주네. 0.90% 주네요.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 LG 화학 볼까요? LG 케미칼 그럼 1.12%. 얘도 많이는 안 주네. 자, 우리나라에 좀 쉬는 기업, IT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랑 카카오 보면은 네이버 0.11 거의 안 주죠. 우리나라는 근데 배당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특히 대기업인 경우에 배당을 안 주면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배당 주는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뭐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배당을 왜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하겠지만, 아예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당을 우리는 주긴 줍니다라고 티만 내요. 이렇게 0.1% 이렇게 주는 척만 하는 거죠. 카카오도 보면은 배당을 0.03 우리는 배당 주긴 줍니다. 빵원은 아니에요.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주가가 11만 3천 원인데 배당 30원 준 거예요. 주가가 10만 원인데 배당 30원. 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니 많이 거의 뭐 코딱지만큼 이렇게 줍니다. 안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냥 마지못해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당을 이렇게 안 주는 기업, 특히 좀 신흥 IT 기업인 경우에 안 주는 경우도 좀 많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돈을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회사 네가 굴려라. 돈 나한테 줘봤자 나는 내 자신을 못 믿는다. 내 돈 차라리 너가 가지고 구글님이 가지고 계세요라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님이 제발 내 돈 굴려주세요라는 거죠.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어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기업의 재투자 수익률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익률보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배당을 받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발행 비용. 기업은 필요한 경우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플랜 B가 그랬어요. 플랜 B가 현금의 흐름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기 위해서 배당을 100달러만 하면은 돈이 더 필요 없는데 110달러를 굳이 배당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다. 자금 조달을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업은 필요한 경우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이라 그랬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 우리말로 이거 숨겨져 있는 뜻을 풀이하자면, 배당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경우, 돈이 없는,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나? 기업은 필요한 경우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이 속마음은 기업은 배당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경우에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주를,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돈 가지고 배당하면 문제 안 되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플랜 B처럼, 근데 신주의 발행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신주의 발행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15장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신주의 발행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고, 그 발행 비용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주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것도 발행 비용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행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신주를 발행할 때 어쨌든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괜히 회사에 쓸데없이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낭비된다는 뜻이에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신주 발행한다라고 기업의 가치가 요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죠.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빠져나갔으니까 손실이라는 거예요. 괜히 배당하느라고 회사의 가치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주를 발행해서까지 그 배당을 해야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배당을 그냥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괜히 배당하느라고 무리해서 회사 가치를 깎아먹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발행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 다음에 배당 제약이라고 해서 채권 약정서에, 그러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돈 빌릴 때 그 채권자에게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릴 때 채권 약정서라는 걸 쓰는데, 서로 간의 계약서를 쓰는데, 그때 배당 지급액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배당 지급액이 순이익에 대한 정해진 비율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경우가 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은 회사에 돈 빌려줄 때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돈 못 돌려받을까봐, 얘네가 빚 안 갚고 도망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이자 안 갚고 도망갈까봐, 원금 안 갚고 도망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약정서를 쓰는 거예요. 너네 돈 안 갚으면 안 돼 라는 약정서를 쓸 건데, 그냥 말로만 안 갚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안 갚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너네 회사 지금 혹시나 망할지 모르는데 그 돈 배당으로 빼돌리지 마 라고 이제 그 약정서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을 상회를 못하게끔 이렇게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뭐 약정서에 이렇게 쓰는 거죠. 순이익 못 벌었으면 배당 주지 마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돈 안 빌려준다는 거죠. 이익도 못 벌었는데 만약에 배당을 왕창 한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가 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네 돈도 못 벌었으면 일단 우리한테 빚부터 갚아야지. 그 돈을 우리한테 빚은 뒷전으로 하고 이자 갚는 건 뒷전으로 하고 주주한테 배당을 먼저 왕창 줘버린다고? 그럼 무슨 돈으로 우리 빚을 갚을 건데?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기업에 돈 빌려줄 때 채권 약정서에 배당을 무리해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특정 이익을 얼마 냈으면은 몇 퍼센트 이상은 배당하지 마. 왜냐면 너네 그 이익 중에 남는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빚 갚는데 우선순위를 둬야지, 배당하느라고 돈 다 써서 나중에 우리한테 돈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약정서에 배당을 많이 못하게끔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으면 회사가 순이익 못 냈다? 그럼 배당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배당을 적게 줘야만 하거나, 아니면 적게 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적게 주기를 원하거나 적게 받기를 원하거나, 어쨌든 배당을 낮추는 이런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자들 많이 하는 얘기들 있죠. 배당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요즘은 배당주가 되세요, 이런 거. 배당 하이 페이아웃을
그 야기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봤지만 배당을 티만 내고 있죠. 걔네들은 주가가 10만 원이 되는 배당을 30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배당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주고 있잖아요. 한국에선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뭔가 그런 팩터들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했네. 중요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페이아웃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했네요. 제가. 자, 페이아웃은 뭐냐면 아까 그 그림 있어. 이 그림이 페이아웃이에요. 기업의 이 그림, 이 자본 상태표에서 기업의 현금을 빼내고 왼쪽 자산에서는 현금을 빼내고 오른쪽에서는 자기 자본의 일부를 이렇게 빼내는 거가 페이아웃이에요.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페이아웃이에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페이아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중 하나로 배당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배당은 페이아웃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페이아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페이아웃은 두 가지가 있다. 1번 배당, 2번 스탁 리펄처스, 자사주 재매입. 이렇게 두 가지가 페이아웃이에요. 우리는 이 자사주 재매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당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페이아웃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아웃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처럼 왼쪽에서 자산 중에서 현금이 일부 빠져나가고 오른쪽에서는 자기 자본의 일부가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사주 재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페이아웃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페이아웃은 그냥 디비던드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높은 배당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높은 배당을 그렇게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일단 투자자들 중에 이런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다. 저 은근히 제 주위에도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좀 깜짝 놀랐는데. 예, 그 교수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시고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소득에 대한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퇴직한 사람들과 같이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뭔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취직해요. 그럼 돈 벌죠. 자, 돈 벌고 있으면 월급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200만 원 너무 적나? 월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죠. 생활비 충분하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 퇴직했어요. 그럼 이제 65세 넘어서 퇴직하면 이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살아요? 어떤 소득으로? 뭐 연금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괜히 드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퇴직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금 같은 그런 여기 말하는 고정소득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걸 의미해요. 그렇게 이제 내가 미리미리 적금을 들어놨으면 이제 그거 만기가 돼서 이제 꼬박꼬박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금들이 고정소득인 건데 배당도 그 고정소득의 일종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정기적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정규 현금 배당 매 분기마다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식 사면은 매 분기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나한테 연금 받듯이 연금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하나 사놓으면 그 매 분기마다 이렇게 연금처럼 버스커 벚꽃 연금 받는 것처럼 버는 것처럼 봄마다 우리도 주식 사놓으면 이렇게 매 분기마다 배당일마다 이렇게 연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퇴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매 분기마다 한 30만 원씩 어디서 이렇게 꼬박꼬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침 딱 어떤 회사가 저 회사 주식 사면은 배당을 30만 원씩 나한테 매 분기마다 꼬박꼬박 줘요. 그럼 그 주식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딱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회사가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주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말로 잘 꼬셔요. 그 증권회사 가면은 그 뭐라 그러죠? 투자 자문하시는 분들, 상담사 그런 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지금 뭐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시죠? 뭐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뭐 그런데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면은 뭐 생활비 충분해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어쨌든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가 있는 사람들,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사람, 용돈을 나는 매 분기마다 용돈 30만 원씩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당을 그렇게 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주식 사면 그게 딱 해결되니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수업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현재 높은 현금흐름을 선호한다면, 즉 내가 매 분기마다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싶다면 주식 매각을 통해 낮은 배당을 대체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주식을 팔아라 이거예요. 주식을 팔면 그것도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나 아니면 그 대신 주식을 주식을 매각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다. 조삼모사 같이 완전 똑같은 건데 주식을 팔 생각은 못하고 배당 받기만 기다려? 이거는 말이 안 돼.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헷갈리나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되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달러짜리 주식 100주가 있어요. 1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나는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1000달러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회사가 나한테 1달러 배당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1번 1달러 배당을 받고 싶다. 1달러 배당을 원한다. 그 얘기는 나는 그러면은 아이고 왜 내가 빨간색 썼지? 그럼 배당금은 1달러 곱하기 100주니까 100달러가 된 거죠. 이거 내가 그 발행하지 않던 용돈인 거예요. 자, 용돈이 이제 100달러 생겼어요. 1달러 배당을 원한다는 거는 나 지금 주식 100주 있으니까 한 주당 1달러씩 다 100달러 용돈 받고 싶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남은 주식의 가치는 자, 배당을 1달러 받으면 우린 배당 락이 무조건 발생한다 그랬죠. 무조건 발생해야 돼요. 배당 락은. 주식은 10달러짜리였지만 배당 줬으면 이제 9달러로 변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의 가치는 이제 900달러로 바뀐 거예요. 야, 안 돼. 아이고. 내려가. 자, 그러면 나의 원래 재산은 1000달러였어요. 10달러짜리 주식 100주 이렇게 1000달러. 근데 나는 그 중에 100달러를 용돈으로 빼쓰고 싶었던 거예요. 배당을 원했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 회사가 딱 1달러 배당 줬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럼 나는 용돈 100달러 생겼고 대신에 내 주식의 가치는 900으로 떨어졌다. 배당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내 돈 내산이라 그랬죠. 내 돈 원래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 1000달러 중에서 100달러 가치 빼서 나한테 용돈 준 거고 이제 남는 가치는 900달러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배당으로 받았을 때인데 내가 용돈을 원했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2번 방법도 된다. 주식을 10주 매도 뭐 매각 주식을 10주 팔아요. 그러면 매각 대금 10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10주 팔았으니까 100달러 내가 발행하지 않던 용돈 생긴 거죠. 주식 팔아서 돈 100달러 벌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 지금 여기서는 배당 없죠. 지금 배당 없으니까 주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배당을 줬으니까 1달러 배당 했으니까 주가가 9달러로 떨어진 거지.
배당 안 주면 여기는 배당 주는 거 아니니까 주가가 안 떨어져요. 여전히 주가는 10달러예요. 10달러. 10달러짜리 배당 주식인데 내가 100주 중에 10주를 팔았으니까 이제는 주식이 90주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내가 10주 팔았으니까 없어졌죠, 10주는. 그러면 10달러짜리 90주니까 900달러어치 주식이 남는 거예요. 내가 1달러 배당 받아도 용돈 100 그리고 주식 900달러어치 남는 거고, 내가 배당 안 받아도 주식을 10주 팔면 용돈 100 생기고 주식 900달러 되는 거다. 결국은 주식을 파는 거랑 배당을 받는 거랑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100달러 용돈 받기 위해서 회사가 그냥 내가 입 벌리고 있는데 배당 딱 넣어줘요. 물론 그럼 좋겠죠. 하지만 내가 입 벌리고 있는데 회사가 안 넣어주면은 내가 가서 집어 먹으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팔아서 100달러 용돈 만들고 나머지 주식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배당 받는 거랑 사실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선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용돈 받고 싶으면은 배당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용돈 생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 줘도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배당이 좋아. 그래도 이 용돈 연금 이거 꼬박꼬박 생기는 게 어디야,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거가 매우 부족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이 용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당을 선호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보다는 이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굳이 사람들 이거를 이 방법보다, 주식을 파는 방법보다 배당 받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거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하자면, 주식 파는 건 귀찮다. 주식 매각에 따른 수수료도 들어가고, 물론 여기서 내는 세금보다 훨씬 싸겠지만 수수료도 들고 기타 거래 비용 가로치고 귀차니즘이라고 쓸까요? 기타 거래 비용. 주식 팔기 귀찮아. 이런 거. 기타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아이고 이건 내가 귀찮고 배당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넣어주니까 그게 더 편해 라고 한다면은 이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수업을 장난처럼 하나?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좀 너무 지루하지 말라고 농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혜택. 자, 아까는 분명히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면 배당을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배당금은 배당을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세율이 높으니까. 배당을 안 받으면 자본이득이 생기는데 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우리나라는 안 내고 미국 내도 얼마 안 되니까 배당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세금을 생각하면 배당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지금 밑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세금 혜택 때문에 배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 하나의 예가 바로 이런 예인데,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우리가 예전에 7장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때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이중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법인세를 한번 내고, 기업이 장사한 거 가지고 법인세 한번 내고, 그 법인세는 사실상 주주인 내가 낸 거나 다름없는데 회사는 내 거니까. 근데 법인세 내고 나서 남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겨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지갑에서 세금 한번 더 내니까 배당은 이중과세다라고 그랬어요. 이중과세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당에 대해서 여전히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배당의 이중과세였는데,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내가 A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B가 번 돈에서 법인 B가 번 돈에서 법인세 한번 내고, B가 기업 A한테 배당 줬는데 A가 배당 소득세 한번 내고, A가 나한테 배당 줬는데 내가 배당 소득세 한번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 2중이 아니라 3중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크게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또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은 예전 7장 수업 그거 다시 들으면 됩니다. 7장 수업에서 배당에 대한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배당을 얼마만큼 면제해 준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 배당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뭐 몇 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하면 세금 안 내요. 그러면 배당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차피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낸다? 그러면은 세금 생각해도 배당을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기금 또는 신탁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연금 같은 케이스죠. 그렇게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욕하죠. 맨날 기관은 왜 맨날 파냐, 뭐 기관의 앞에 기를 이제 개로 바꾸기도 하던데. 하여튼 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걔네가 자기 돈 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돈이죠,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수탁 의무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걔네들 그 자산 운영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걔네 맘대로 그냥 우리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로만 신중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비율이 얼마여야 되고, 국내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꾸 걔네들 조금씩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중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바램대로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을 사들인다. 그래서 주가 오르면 좋겠지만 주가 떨어지면 나중에 그 욕은 누가 다 먹을 거예요. 국민들의 돈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연금이 국민들은 믿고 맡겼는데 국민연금이 그 돈 다 날렸다. 그 우리나라 주식 폭락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나중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수탁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을 안 주는 회사한테는 그 주식을 사지 않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설명하겠지만, 야, 너 다음 시간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잠시만요.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은 안정적이지 않나요?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예전만 하더라도, 최근의 추세는 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적어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들은 배당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쉽겠네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라 그래서 다 힘든 회사는 아니에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좋은 회사, 시가총액 높은 회사도 있고, 뭐 안 그런 회사도 있고, 하지만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자, 연기금은 당연히 돈을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회사, 위험한 회사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해야 되고, 그럼 그 안정성을 뭘로 따지느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안정성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배당을 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만약에 자기 회사가 연기금에 투자를 받고 싶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자기들 주가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기금에 투자를 받고 싶으면 배당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배당 아예 안 하면 국민연금이 투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그렇게 코딱지만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금 중에는 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건들지 못하는데 그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 그거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자금을 융통하는데 좀 더 그 유동성을 가지니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어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그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그 원금은 예를 들면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는, 하지만 그 원금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은 좀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자금을 자유롭게 융통하고 싶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싶다면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해소, 미래의 높은 배당 실현을 보장할 수 없음이라 그랬네요. 그게 아까 말한 플랜 C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플랜 C에서 플랜 C가 뭐였어요? 지금 배당을 적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돈 불려서 주면 그거 똑같다라는 건데, 만약에 미래의 높은 배당 실현을 보장할 수 없음, 플랜 C 했는데 10% 수익 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10% 수익 못 줘요. 한 5%만 준다. 예를 들어서 얘네가 $1000 꽁쳐놓고 그 돈 자기들이 재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실제 수익이 얼마 될지는. 예를 들어 얘네가 5%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여기 $1000 투자했던 거는 1100이 아니라 1050이 되는 거죠. 5% 벌었으면은. 그럼 이때 줄 수 있는 돈은 1100이 아니라 11,050이 되는 거고. 그러면 11,050을 나눠주면은 111이 아니라 110.5가 되는 거죠. 111원이 아니라 0.5원 적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플랜 C 했더니 괜히 111원이 아니라 110.5원이니까 여기 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플랜 A가 더 좋은 거잖아요. 미래에 10%벌 수 있으면 얘네가 똑같은 거지만 10%못 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플랜 C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때 돈 생길 때마다 배당 주는 게 좋았다는 거죠. 괜히 90원만 주고 나중에 불려줄게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익 안 나면, 이 재투자 수익이 안 나면 나만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높은 배당 실현이 나는 확신을 잘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야, 돈 니네가 갖고 있지 마. 차라리 그 돈 나한테 줘.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확실해. 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책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에이전시 코스트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이게 뭐지, 우리말로? 대리인 비용. 너무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요.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 이거 기억나요? 이거 우리 1장에서 배웠어요. 1장. 우리 기업 제목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꼬꼬마였을 때. 에이전시 코스트가 뭐였어요? 주식회사에서 에이전시 코스트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 에이전시 코스트였어요. 저 좀 이따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에이전시 코스트가 뭐였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원하는 바와 경영인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주주는 경영자가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회사 사장님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에이전시 코스트라 그랬다. 에이전시 코스트라 그랬습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제가 좀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제가 좀 이따 어디 가봐야 돼가지고. 네. 자, 그러면 하이 페이아웃이 에이전시 코스트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회사 안에 돈이 많이 쌓여있어요. 현금이. 예를 들어 쓸데없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있다. 그럼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돈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좀 쉽게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경영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 돈이 여유 자금이 쓸데없이 많으면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 돈이지만 내 손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회사 안에 있는 돈이니까. 내 돈을 내가 쥐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죠. 내 돈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회사의 주인은 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내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굴리는 사람은 회사 사장인데, 그러면은 저 회사 사장이 저 돈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몰라, 이런 불안감이 자꾸 커지면 그거 안 좋잖아요. 회사 안에 여유 자금이 너무 많으면,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으면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의 경영진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으면. 근데 그 돈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다 줬어요. 회사 안에 이제 쓸데없이 남는 현금을 많이 줄였어요. 배당으로 다 빼내서.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는 어차피 사장이 그 얼마 안 되는 돈 융통해봤자 뭐 큰 그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 안에 사내 유보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에이전시 코스트가 많이 발생해요. 에이전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안에 쓸데없이 많이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주들도 덜 불안해요. 내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마음 편하지, 회사 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 돈이 다 없어질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에이전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배당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 써있지 않지만 제가 시험에 잘 내죠. 여기 안 써있는 것들. 그래야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제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수업 안 듣는 학생이 점수가 높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안 써있는 것들도 문제 잘 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높은 페이아웃을 야기하는 이런 요인들이 된다. 그래서 고객 효과,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식이 배당 수익률과 세금 효과에 의해 특정 집단을 끌어들인다는 주장인데 죄송합니다.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투자자에 따라서 저배당을 선호할 수도 있고 고배당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네요. 이거 고객 효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고배당, 저배당을 선호하는 수요 공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당 배우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리스크는 낮고 리턴은 높은 그런 주식들을 우리는 선호하는 거죠. 최대한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률은 높은 그런 자산들을 선호하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당연히 수익률 높고 위험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배당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자는 고배당을 선호하고 어떤 투자자는 저배당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주식의 공급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회사는 고배당을 선호하고 어떤 회사들은 저배당을 선호해요. 그래서 고배당과 저배당에 대한 각각의 시장이 따로 형성된다는 거죠. 고배당 주식들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따로 있고 저배당 주식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따로 있다.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게 고객 효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렌드가, 저는 뭐 요즘 트렌드는 모르는데 요즘 트렌드 뭐예요? 배당? 예를 들어서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 칩시다. 고배당 쪽으로 많이 몰고 가요. 아, 고배당이 좋대. 무조건 요즘 배당주가 대세야. 그러면 고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기 회사 가치가 뭐 딱히 오른 것도 아닌데 수요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고배당을 선호하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럼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가치는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 회사는 고배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배당 쪽으로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고객 효과다. 고배당에 대한 선호 또는 저배당에 대한 선호 때문에 그렇게 그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고객 효과 때문에 이렇게 배당 시장이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뒷부분을 좀 너무 급하게 설명하느라 말을 좀 더듬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뭐 앞부분 다시 그 요약하면서 또 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